안녕하세요. 투자자산 전략부에서 해외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원 과장입니다. 해외 첫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된 영광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해외 채권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올해 글로벌 채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이후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신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 전망과 더불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 미국 채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신정부의 공격적인 재정정책 기대 속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1월 FOMC 전후로 연준의 이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되었습니다만 또 다른 이슈인 공격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채권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 연방 부채는 코로나 사태 이후 28조 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로 살펴보아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신정부가 공격적인 재정 지출을 하게 된다는 기대가 형성되며 가뜩이나 많은 미국채 공급이 더 늘어나겠다는 수급 우려, 경기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근본적인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사 꼭 마음대로 흘러가나요? 재정에 대한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을 변동시킬 변수들 역시 상당합니다. 미 재정정책 및 수급 이슈와 관련된 변수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모두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조 달러 규모의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강력한 재정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는데요. 반대로 공화당은 6천억 달러 규모의 타협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논란의 포인트도 많고요. 반급도 적지 않죠. 물론 블루웨이브 이후 현 집권 민주당이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열된 미국에 지친 이들이 보기엔 위력 행사는 이미 멀어진 양측의 거리를 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전망은 3월 중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강력한 제안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의 한마디가 떠오르네요. 법률을 만드는 과정은 소시지 만드는 것과 같아서 지켜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미국채의 만기 구조 다변화 및 장기화 시도, 재무부의 조달 관련된 전략의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 채권은 주요국에 비해서 듀레이션, 즉 만기가 좀 짧은 편인데요. 이는 미 재무부가 만기가 50년, 100년짜리 초장기물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조달하는 미 재무부 입장에서는 만기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단기적인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옐렌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50년물 발행 등 초장기 구간을 통한 조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물론 초장기물을 발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에는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가운데 번번이 좌절되었던 게 사실인데요. 초장기물의 발행이 이번에는 진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초장기 구간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요 선진국 투자자의 미국채 수요 지속 여부. 미국 외의 선진국들의 미국채에 대한 수요 역시 저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지난 1월 미 국채금리 급등을 진정시킨 또 다른 주체는 해외 수요자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1월 적극적인 장기물 입찰 참여는 미국채 금리 상단을 다지는 계기 중 하나였는데요. 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해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주요국 국채금리 대비 미 국채금리가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금리의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초저금리 환경이 유지되는 한 미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 역시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연준 자산 매입 전략 및 재무부와의 공조 여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는 상당 부분 진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민감하고요. 앞으로도 민감한 반응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준 역시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자산 매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논의되었던 연준의 자산 매입 구성 변경들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한번 상상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1년 미만의 미 국채는 대략 1조 달러 내외입니다. 자산 매입 총액의 변화가 없이도 혹은 자산 매입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이 단기물 채권의 빈자리를 장기물로 채우게 된다고 한다면 장기물 매수는 더욱 같거나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혹은 최근에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과열에 대한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위기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입했던 MBS 채권의 매입을 줄이게 된다고 하고 그 빈자리를 장기물 채권으로 채워 넣는다고 한다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 연준의 이런 디테일한 전략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너무 멀고 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소위 MMT라고 불리우는 중앙은행과 재정당국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근본적인 부채 축소론이 본격화.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증세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역사적으로 늘어난 부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금리가 필수적이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은 저금리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겠죠. GDP 대비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이 대략 3%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물론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칠 이슈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위기가 완만하게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늘어난 빚을 과연 어떻게 갚아야 될까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 증세와 관련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세의 속도 그리고 규모가 관건일 것 같은데 기업 이익 전반 등 자산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는 채권 역시 예외가 아닐 겁니다. 저희는 관련된 주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재정 적자와 관련된 수급 이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이슈가 금리 상승 요인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슈만으로 금리가 극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금리를 이끌어왔던 거대 담론들의 변화들이 없었고요. 더불어서 시장과 실물경제, 중앙은행, 발행을 해야 되는 정부 모두의 입장에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 앞에서 일시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같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이슈에 반응해서 금리가 급격히 튀어 올랐을 때는 점진적인 매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향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상황 및 의견 변화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